소송을 해서 돈을 다시 받아가라는 거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건 처리도 못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피해는 고스란히 채무자들, 의뢰인들에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영상으로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법무사들의 현실, 그리고 급하다고 해서 개인회생파산 아무 사무실이나 선임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도 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창원의 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파산과 회생제도 의뢰인들의 수임료를 횡령하고 잠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이릅니다. 5년 전 이혼 뒤 자녀 2명을 홀로 키워온 A씨. 창원지법 인근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무사로부터 한 직원이 수임료를 횡령해 폐업한다는 황당한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A씨의 파산 신청은 법원에 송달료조차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무사 사무소는 현재 문을 닫았고 해당 법무사는 이른 시일 내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영상을 통해서 나타난 상황을 놓고 보면은 해당 법무사는 명의만 사무장에게 빌려주고 실제로는 어떤 사건 수임이나 업무 처리에 관여를 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져요. 영상 속에 나타난 자료 화면에 이제 문자를 보면은 크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당사자들의 비용을 횡령한 게 1억에서 10억 사이다, 이렇게 이제 문자에 기재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피해자분들, 채무자 당신들은 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피해 보상금을 지방 법무사회를 통해서 이제 받아가라, 이렇게 기재되어 있단 말이죠. 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로 횡령 금액이 1억에서 10억 사이라는 건 사실 그 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넓지 않나요? 뭐 9억에서 10억 사이도 아니고 1억에서 10억 사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몇 건을 수임했는지, 몇 명의 피해자가 있는지 이조차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된다라는 느낌을 좀 들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제대로 된 사무실이라면 법무사가 업무에 관여를 하고 수임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체크를 했다면 적어도 이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기타 고정비용들을 감안했을 때 몇 건 정도의 사건이 처리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사건이 뭐 이번 달에 수임이 됐는지 체크는 됐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건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법원에 접수는 제대로 됐는지, 보정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체크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말 그대로 명의만 빌려준 느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법무사 입장에서도 어떤 피해자들의 사건을 처리를 해주고 싶다 하더라도 누가 수임을 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상대로 소송을 해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제대로 된 사무실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사무실로만 예를 든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희 사무실 직원 한 명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지급받은 걸 얼마를 횡령해서 잠적했다, 도망갔다 하더라도 지급받은 수임료를 제가 손실을 볼지언정 사건 자체의 처리를 못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건 처리도 못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소송을 해서 돈을 다시 받아가라는 거는 무책임한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채무자들, 의뢰인들에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위험한 사무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도산 분야에는 크게 세 가지 사무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법원의 부당한 보정 권고에 맞서서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다퉈줄 수 있는 사무실. 두 번째는 크게 변호사나 법무사가 관여는 하지 않지만 사건 처리 자체는 기계적으로라도 잘 되어서 빵꾸는 나지 않는 사무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가 이런 위험한 사무실의 유형일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변호사나 법무사는 명의만 빌려주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사무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사건이 잘 처리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대로 된 사무실을 처리하셔야 경제적 대기 시점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 체크하실 때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세 번째 유형의 사무실, 변호사나 법무사가 명의만 빌려주고 전혀 관여하지 않는 사무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살펴본다면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수임료는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의 명의 아니면 법무법인 그 회사의 이름으로 지급하셔야 되지,
직원 개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일만큼은 절대적으로 일단 피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치명적인 피해는 막을 수 있거든요. 보다 중요한 것은 법무사나 변호사와 직접 소통이 가능하냐,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느냐,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담을 받고 나서 수임을 해서 특정 쟁점에 대해서 변호사와 직접 통화가 가능하냐, 변호사와 물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연락이 되어야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는 변호사가 너무 바빠서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작은 사건에는 변호사가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쯤은 좀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의심이 풀리지 않는 분들께서는 직접 방문 상담이 가능한 사무실을 찾아서 해당 변호사와 대면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방법도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새 유튜브에도 개인회생 파산 관련해서 여러 많은 정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을 유의해야 되는지, 내 사건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이 전문가가 내 사건을 정말로 잘 처리를 해줄 수 있을지, 사건들을 잘 풀어갈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